됐습니까? 와, 일사천리로 너 진짜 잘한다. 도훈이 원래 잘하는데 이렇게 잘하는지 내가 몰랐네. 실전형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안녕하세요. 달리 보이는 인문학 박선정. 김도훈입니다. 오늘 제가요 또 한 분의 멋진 젊은이와 함께 자리를 했는데요.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번 기회에 유튜브를 데뷔하게 된 유튜브에 떠오르는 라이징 스타. 저는 이번 여름에 갓 대학을 졸업하여 이 인문학을 통해서 내공을 키우고 있는 김도훈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라이징 스타와 함께하는 오늘의 작품은요. 조지 오웰의 1948년 작품인 1984입니다. 예, 1948년에 쓰면서 이 끝에 있는 두 자리 숫자를 바꾼 거죠. 미래 소설로 쓴 건데요. 줄거리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이 1984의 배경은 극단적인 전체주의 국가로 시작을 합니다. 그 빅브라더라는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서 이렇게 일당 독재를 하는 사회에서 이 대중들을 텔레스크린, 마이크로폰, 뭐 사상 경찰, 헬리콥터 등을 이용해서 끊임없이 감시를 하고 억압하는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언어라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을 담는 것인데 이 생각이 많아지면 언어가 더 많아지게 언어가 많아지면은 생각이 더 확장되기 때문에 이게 일당 체제에 좋지 않기 때문에 언어도 신어라는 걸 따로 만들어서 언어도 줄이고 그리고 성도 쾌락이 아닌 오로지 그 노동력을 생산하기 위한 도구로서 전락시키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과거를 지배하는 자는 미래를 지배하고 현재를 지배하는 자는 과거를 지배한다는 말처럼 이 과거를 끊임없이 이 빅브라더에게 유리하게끔 계속해서 위조를 하고 이런 사회적 배경을 두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 왜곡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그렇죠? 네.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라든가 이런 걸 모두 말살시키고 기계적인 인간을 만드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억압을 이 골드스타인이라는 이 반역자를 또 가공의 인물을 만들어서 이 분노를 이렇게 표출하게 함으로써 이렇게 체제를 유지하는 이런 배경 속에서 그 윈스턴 스미스라는 이 주인공이 나타납니다. 이 기록국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일을 하면서 이 당이 위조를 하는 역사를 계속해서 위조를 해 나가는 이런 증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속에서 계속해서 이제 의심하게 되고 빅브라더가 과연 있는 것인가 이런 반발심을 계속해서 하게 된 와중에 줄리아라는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이 줄리아라는 여성이 또 마음이 잘 맞아서 당에서 하면 안 되지만 진짜 사랑을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전체주의 이전의 사회로까지 관심을 가지게 돼서 계속 찾아 나섰고 그 혁명을 추구하게 되는 정말 반동분자로서 이렇게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와중에 자신의 동지라고 느껴지는 내부 당원 오브라이언을 만나서 자신의 이 혁명의 계획을 얘기하고 혁명을 실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정말 내 편이라고 믿었던 오브라이언 사실 함정이었고 결국 수용소에 들어가 가지고 그 온갖 고문과 공포, 세뇌적인 인간이 파멸되는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책을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단계에 따라서 이 인간을 어떻게 파멸시켜 나가는지, 이 생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나올 수가 있는데 그 윈스턴이 그 수용소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당이 무엇이든 말하게 할 수는 있지만 믿게 할 수는 없다. 속마음까지는 지배할 수 없으니까라는 사상을 가지고 수용소에 가더라도 난 지킬 수 있을 것이다는 생각을 했지만 결국 그 끊임없는 세뇌와 고문을 통해서 파멸하게 돼서 결국 인간의 가치와 신념을 모두 상실하고 총을 맞아 아주 비극적으로 마무리하면서 이 책은 끝나게 됩니다. 예, 책 한 권 다 읽으셨습니다. 이 책인데요. 네, 이 책 한 권을 지금 다 아주 잘
요약뿐만 아니라 그 배경 설명까지를 아주 잘 해놓은 거죠. 실질적으로 이 소설은 그 전체주의 시대에 대한 비판, 잘 알고 있는 동물농장, 그죠? 그 조지 오웰의 또 다른 아주 유명한 소설인 동물농장과 더불어서 어떤 전체주의 사회의 어떤 모습, 예,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이제 그 알고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소설을 읽어보면 어떤 느낌이셨어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이 작가의 통찰력이 대단하다. 그렇죠. 이게 전체주의를 음, 배경으로 썼지만 음. 이 오늘날 모습에서 전혀 다른 점을 찾을 수 없었다. 오히려 이 오늘날 이 1984의 모습이 진행되고 있지 않는가. 저는 이런 걸 느껴서 시사할 점이 많다. 그렇죠. 읽어보시길 꼭 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느냐면 이게 만일에 전체주의 사회, 그러니까 공산주의 뭐 이런 시대만을 이야기를 한다라면 지금 시대에 이 소설은 살아남지 못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특히 이제 코로나 시대에 들어오면서 이 1984가 굉장히 많이 거론됐죠. 많이 회자되고 지금 우리는 빅브라더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느냐. 빅브라더라는 이 용어가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 그 빅브라더가 등장하는 소설이 바로 이 1984거든요. 그래서 이 1984를 읽으면서 이제 저도 다시 이걸 읽으면서 너무너무 놀랐는 게 이 세세한 것들이 야, 옛날에는 이게 한 시대, 미래에 만일에 이제 전체주의 시대가 온다면 세상이 이렇게 변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담고 있다라고만 저 역시 해석을 했었는데 다시 이 소설을 읽으면서 야, 이거는 그게 아니구나. 어떤 무슨 체제 또는 사상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라고 하는 이 인간 개개인 그리고 권력이라고 하는 것, 국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의 어떤 우리 사회의 그 디테일한 모습들을 다 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굉장히 이제 강하게 했었는데요. 그 제가 알기로 정치학을 전공하는 분으로서 또 이 소설을 보면서 한 말씀을 딱 예. 저는 이걸 읽으면서 그 파노티콘이 딱 음. 생각나더라고요. 아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제 음. 그림이 나올 겁니다. 음. 그 파노티콘이라고 그 원형 네. 과목이 있습니다. 그 제레미 벤담이 설계한 그 교도소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감시자는 어두운 가운데서 이 전체를 봐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수용자들은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나를 감시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결국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두려움으로 늘 감시받는 기분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결국 스스로를 감시해서 이렇게 행동을 이렇게 딱 맞춰가게 되는 딱 그 모습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 빅브라더라든지 뭐 파놉티콘 이런 이제 용어들이 다시 언론이든 뭐 또는 대화 중에서도 굉장히 많이 거론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그 이제 코로나에 감염된 분의 어떤 동선 이런 것들이 완전히 그 정보가 이렇게 공유가 되고를 하면서 우리가 굉장히 섬뜩한 어떤 그런 기분을 느꼈거든요. 야, 이거 내가 어디에 있는지 다 알고 있구나. 그리고 그것은 다 공유될 수 있구나. 즉,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미 누군가는 다 알고 있다.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나는 그 누군가가 누군지를 모른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파놉티콘의 어떤 시스템인데 그 제가 느낀 거는요. 이게 이제는 어쩌면 이전에 이제 그 1984에서 얘기하는 것은 빅브라더가 하나의 어떤 권력이든 아니면 국가든 그런 걸 상징한다고 한다면 지금의 시대는 이 빅브라더가 곳곳에 숨어 있는 그 빅브라더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또는 우리가 SNS에서도 이렇게 나를 누가 보고 있는지를 모르는 그래서 빅브라더가 이제는 하나가 아닌 시대 이것이 지금 현재의 시대가 아닌가 그 속에서 우리 개개인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끊임없이 감시를 당하고 그렇죠. 이 이제 소설 속에서 윈스톤이 끊임없이 숨어야만 하고 그 여자 주인공 누구죠? 상대 줄리아와 함께 이 사랑을 나누는 데서도 이 감시 카메라의 사각지대를
찾아다니면서 사랑을 나눠야만을 하거든요. 우리 역시 지금 곳곳에 어디서 우리를 보고 있을지 모르는 수많은 감시 카메라, 그리고 심지어 요즘은 몰래 카메라, 예,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카드, 뭐 기타 등등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는 과연 사각지대가 있기는 한 건가? 예. 이런 걸 보면은 이 과학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음. 이렇게 하는 게 결국 좋은 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참 들었습니다. 이게 그렇죠. 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음. 더 우리는 더 자유를 잃고 더욱 감시당하고 음. 이렇게 좀 자신의 이렇게 가치가 약화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속에서 보면 소설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 중에서 전쟁은 평화, 그 무지는 힘. 저희는 이 전쟁으로 평화를 만들겠다. 오케이. 그보다 더 강하게 와닿았던 게 바로 이 무지는 힘이라고 하는 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즉 뭐 무식함, 대중의 무식함, 알지 못함, 대중으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힘이다.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힘이 아닌 거죠. 나의 힘이 아니라 빅브라더의 힘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권력을 이미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게 힘이 될 수 있다. 즉 우리가 모르는 것이 상대로 하여금 힘을 더 실어주는 게 된다. 예, 대다수의 소위 그 상류층에 있는 몇 명만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무식하면 무식할수록 좋다라는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그 어. 권력의 속성을 딱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권력은 결국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고 이 책에서 보면 알 수 있지만 이 권력은 그 권력 그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이 권력에 대항하려고 하는 그 뿌리를 그냥 뽑으려고 하는 그게 딱 여과 없이 딱 드러난 것 같습니다. 이 똑똑한 사람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지. 계속 주입하고 여기 보면 2 더하기 2는 5라고 그냥 계속 주입하고 이게 의문을 갖지 못하게 하면서 계속 세뇌를 시키고 결국 무지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이 무지한 힘을 이제 자신의 권력을 강화한 데 쓰는 이걸 여과 없이 보여준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읽어야 되는, 우리 시대에 반드시 읽어야 되는 책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우리 청소년들도 과연 나는 뭘 알아야 되는가라는 근원적인 질문 자체를 던질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소설이라고를 생각을 하는데요. 왜 우리가 똑똑해야 되는가? 그 똑똑하다는 것은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철학하는 사고, 판단하는 사고. 그래서 이 아까 우리 도훈 군이 얘기를 한 것처럼 소설의 말미 쪽으로를 가면은 처음에 이 윈스톤이 나는 나를 지배할 수는 있지만 나의 생각까지는 절대 지배할 수 없다라는 굉장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차츰차츰 무너지는 게 보입니다. 나중에 이제 그 다음 또 하나의 힘이 뭐냐면 이 윈스톤이 갖고 있었던 것이 나의 생각을 내가 지배한다라는 것과 그 다음 사랑입니다. 예. 내가 줄 게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사랑은 줄 수 있지 않느냐. 요 두 가지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두 개가 다 무너지죠. 줄리아를 배반합니다. 마지막 그 고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1015실로 보내지는 그게 이제 마지막 끝까지 자기는 줄리아를 사랑한다라고 하고 줄리아를 배신하지 않죠. 그런데 101호실에 가서 무너지죠. 예. 자기가 가장 끔찍한 어떤 고문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거는 소설을 읽어보시면서 찾으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서 자기가 줄리아를 배반을 하죠. 결국은 사랑도 배반을 하고요. 끝에 가서 2 더하기 2는 4라고 버티다가 끝에 되면 헷갈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4가 아니라 5인가? 손가락이 이게 몇 개지? 4개라고 버티다가 나중에 되니까 5개인 것도 같다로 넘어가기 시작을 하고 죽기 바로 전에는 2 더하기 2는 5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그러죠? 나는 빅브라더를 사랑한다. 예, 그게 소설의 마지막이거든요. 정말 우리가 소설을 읽으면서 아마 조지 오웰은 오히려 거꾸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을 생각하는 힘,
그것을 무너뜨리는 순간, 당신의 사고를 이미 누군가 권력에게 내주는 순간 당신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조차도 아니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라고 경고하는 것 같죠. 전 이 책에서 좀 가장 섬뜩했던 문장이 하나 있는데 그들은 자각을 하지 않는 한 절대로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고 반란을 일으킨 뒤에야 자각하게 될 것이다. 이게 왜 섬뜩했냐면은 모르면은 이게 분노를 해야 될 때를 모르고 왜 화를 내야 될 때를 모르고 결국 그냥 순응하게 되면은 결국 이게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고 계속 간다. 지금은 저희가 이렇게 자유롭고 의식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흘러가다가 정작 이런 상황이 오면은 정말 저희는 어떻게 해볼 수도 없이 그냥 이 체제 안에서 그냥 하나의 세포로 존재할 것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부터라도 이런 철학 교육 같은 인문학을 비롯해서 좀 생각하는 힘을 좀 많은 사람들이 계속 키워나가야 한다는 이런 깨달음을 많이 얻게 되었습니다. 네, 이게 참 가슴 아픈 게 1984는 마치 아까도 계속 얘기한 것처럼 어떤 사상, 그렇죠? 그리고 뭐 전체주의 사회를 다루고 있는 작품으로 치부되어서 더 이상 읽지 않는 약간 뭐 구시대적인 그런 소설로 치부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가슴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 책을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좀 더 많은 젊은이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왜 우리가 나의 사고를 해야 되고 왜 철학을 하고 고민을 해야 되는가라는 근원적인 어떤 질문을 던질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소설 자체도 굉장히 재밌죠, 그렇죠? 그냥 한 편의 무슨 스파이 소설을 보는 듯한 영화를 보는 듯한 그러한 소설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로 하여금 정말 깨어 있게끔 만드는, 그리고 이게 아까도 얘기를 하신 것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고 있는 교육들, 지금 특히 우리나라에서 그 주입식 교육들, 그것의 위험함, 그렇죠?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의 아이들에게 1 더하기 1은 3이다라고 주입을 시킨다면 우리의 아이들은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나중에 돼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교육이라는 것을 누가 만드느냐? 결국은 권력이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 권력에 의해서 우리의 사고는 어느 순간은 그게 그럴까라고 하는 질문조차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오브라이언이 그 윈스턴에게 집착을 한 이유가 그거죠. 윈스턴은 요 사회에서 거의 아무도 질문을 던지지 않는 속에 유일하게 질문을 던지고 의심하는 한 인물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물을 끝까지 집착을 하면서 자기들의 그러한 인간이 아닌 인간으로 만드는 데 집착을 합니다. 결국 끝에 가서를 보면 그 윈스턴이 나는 그래도 인간이다 라고 하는 거에 굉장한 자부심을 가졌지만 끝에 보면 인간이 아니게 되죠. 예. 결국 우리는 인간이 맞는가, 인간인가 아닌가의 그 기준을 조지 오웰은 당신은 당신의 생각을 하는가, 그리고 사랑을 하는가 라는 질문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책이 끝까지 이제 비극으로 끝나서 이게 더 큰 임팩트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도 해보게 되었고, 항상 그 깨어있는, 항상 의심하고 질문하고 하면서 계속 깨어있게 그냥 휩쓸려 다니면서 순종적인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확고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서 나머지는 지금 이걸 보고 계시는 분들이 책에서 찾아보시도록 하고요. 우리 달리 마무리를 딱 어떻게? 이 책이 이제 보면은 그냥 그 스탈린 체제의 그 소련을 이렇게 연상시키는데 그게 아니라 달리 보면은 이 오늘날의 우리 주변에 펼쳐진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전 충분히 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달리 생각해서 항상 이 책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의 다양한 분야도 달리 항상 달리 생각하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생각하고 살다 보면은 좋은 미래, 이런 지배당하지 않는 인간의 가치가 소중한 이런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소설의 한 부분을 읽어드리는 걸로 달리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윈스턴이 하는 얘기죠. 그들은 당신이 무엇이든 말하게끔 할 수는 있지만 믿게는 할 수 없어요. 당신의 속마음까지 지배할 수는 없으니까요. 라고 윈스턴에게 줄리아가 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나중에 속마음까지를 다 지배당하게 됩니다. 예. 우리는 지금 어쩌면 내가 지배당하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죠. 예, 그게 가장 큰 지배인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지식들 정말 지식이 맞을까? 예, 내가 알고 있는 것들 진짜가 맞을까? 늘 깨어 있는 그러한 인간이어야 되지 않을까? 예, 라는 생각으로 우리 오늘 1984를 마치도록 할까요? 네. 그럼 뭘로 마무리를 하죠? 그 조지 오리 한 말이 있습니다. 저 영어 발음 좀 안 좋을 수도 예. 있는데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Don't let it happen. It depends on you. 이 일이 일어나게끔 두지 마라. 이것은 너에게 달려 있다. 항상 주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항상 깨어 있으면은 이런 전체주의 이런 지배 저희가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화이팅! 네. 자, 그러면 It depends on you 라는 말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It depends on you.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